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을 폴리미 최재형 대표님이 한국으로 초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강의료가 1억이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왔던 답변이 좋아하게 하는 거죠. 다였대. 공감을 얻고 나중에 동감으로 가는 거지. 저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실제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직 인간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야.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같이 살아야 되지. 그럼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인간이 원하는 건 다 너무 똑같아.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난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 관리, 인맥 관리에서 사람에 관련된 단어에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너 애 키워봐. 애가 관리되는 줄 알아? 아무것도 관리가 안 돼. 심지어 시간 관리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사람을 관리해. 내 감정도 관리를 못하면서. 사람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하게끔 해야 하거든. 사람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스스로 즐겁게. 이게 나의 모토야. 1.0에서 2.0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이렇게 보면 사람을 즐겁게 쓰는 방법을 몰라.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을 폴리미 최재형 대표님이 한국으로 초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강의료가 1억이었대. 근데 그렇게 3일을 서포트했나? 통번역을 해줬거든. 마지막 날에 물어본 거야. 리더십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왔던 답변이 좋아하게 하는 거죠. 다였대. 이 좋아하게 한다는 것 안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좋아하지 않는데 따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시킬 수는 있지.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순간 네 남편이 너를 좋아하고 너의 동료들이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1번. 그거 이따가 더 설명해 줄게. 2번은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돼. 중요한 전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해.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에서는 다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나를 좋아하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만 하면 사람들은 다 그냥 알아서 해. 생각보다 일의 현장에서 중요한 건 스몰 토크야. 회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스몰 토크부터 우리는 계속 시작을 하잖아. 근데 스몰 토크를 하는 게 뇌에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일은 학습이잖아. 내가 뭔가 배운 것을 써먹는 제일 좋은 학습 도구인데 어떤 학습이 일어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나랑 연결이 돼야지만 거기에 주체자가 돼서 시작이 돼. 나랑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 알고 있는 것과 아젠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과 연결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계속 스몰 토크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하라고 하면 또 되게 긴장을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정도로 우리가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거야. 스몰 토크를 할 때 꿀팁은 절대 질문을 하면 안 돼. 항상 나눈으로 시작해야 돼. 나 지난 주말에 이런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다더라고요.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요즘 최근에 뭘 봤어? 이러면 긴장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 최근에 어떤 친구 만났는데 얘가 이런 말을 하더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이제 걔가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눈으로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How about you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편의점에서 가서 뭐 오늘은 뭐 장사 어떻게 되셨어요? 가볍게 떡볶이가 너무 맛있던데 여기 팀원들 표정이 너무 좋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이 how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사람한테 호감이 돼. 그래서 그 호감을 얻고 나면 공감을 얻고 나중에 동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 이 모든 배경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1.0에서는 나만 성장했잖아. 2.0에서는 무조건 팀플로 성장을 해야 돼. 팀플로 성장을 하려면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되거든. 사람을 쓰는 건 돈으로 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쓰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는 거야. 내가 없으면 여기가 안 돼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종속되어 버린 거야. 지혜한테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갖게 하는 순간 내가 힘들어도 아빠도 가서 찍어야지 이거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제일 나쁜 게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내가 너한테 그러면 너 아니어도 이거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너 당장 길거리에서 주저앉아갖고 울면서 나 하진 않아. 팀장급, 리더급, 대표급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내 친구한테 너가 중요한 사람이야를 어떻게 느끼게 해줘?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상사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뭐 리더급, 뭐 어떤 사람들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세상이 바뀌었어. 제일 중요한 건 내 동료 피드백이고 내 동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친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거는 절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중에 가장 강한 게 성욕이겠지. 그 다음이 인정욕이야. 나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없을 수 있어. 그치만 내가 없어도 여기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엊그저께 만났던 호떡 아저씨인 거야. 저 앞에 가면 호떡을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진짜 정갈한 이 셰프 복장을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호떡을 구우셔. 그래서 내가 또 가스 스몰 토크를 한 거지. 너무 호떡 맛있어요. 언제 쉬세요? 그랬더니 하루도 안 쉬신다는 거야. 말이 돼?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으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화를 너무 빗발치게 해서 내가 쉴 수가 없다는 거야.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쉬면 되잖아. 당연히 우린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분은 그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잠깐 한 템포 멈춰서 생각해보니까 저게 우리 엄마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더라고. 너도 그렇잖아. 네가 없으면 이 소울정 어떻게 해? 그런 마음 없어? 그런 마음이죠. 아 맞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조직에서는 그게 진짜 중요해. 너니까 이거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내가 아 맞아, 되게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해주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게 만들거든.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피드백은 이 친구가 못한 점들을 지적하는 거지, 피드백에서. 근데 우리 조직 안에서 피드백이 잘 되고 이 사람들이 서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문화는 조금 더 높은 선을 주면서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곳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격려하는 거지. 남편한테도 아 오빠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 오빠가 있어서 내가 일할 수 있잖아. 오빠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가졌겠어? 아 내가 예뻐지는 건 다 오빠 덕분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뭐 알아서 하게 돼.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이거 아, 편의점 가서 스몰 토크 해야지. 예를 들면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반 근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안부 물어보고 아 오늘 뭐 날씨가 뭐 어떻네요, 오늘 뭐 손님 많으셨어요? 가볍게 가서 보세요 직접 스몰 토크를 하는 걸. 아니 우리 또 정아리 여러분 이거 선물. 아 우리가 서치를 많이 했거든 너를 위해서. 여기 뉴스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호감이 중요한 건 팀원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줄래? 오빠가 점심 해줄 때마다 내가 너무 기세 등등해져. 가서 오늘 꼭 이렇게 얘기해줘. 내 어깨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야. 전 오빠가 퇴근하고 들어 잘생긴 오빠 왔어! 아 그럼 너무 부정선이 떨어진다. 서로 사람한테는 잘생길 수 있잖아. 객관적 정보를 갖고 서로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잖아. 현실 예뻐. 되게 기분 나쁘네. 발랐나? 근데 거기에 있었던 담당자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거야. 일이 끝나고 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고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평소에 너네 스몰 토크 많이 해? 근데 진짜 아침에 이렇게 매번 하세요? 어. 너네 그냥 조용히 가? 조용히가? 진짜 핸드폰 봐? 자거나 아니 뭐 자는 건 그럴 수 있지 피곤하면. 우리는 자기 전에도 한 2-30분 떠들고 자고 오늘 뭐 누구 만났는데 뭐 이런 거 너무 좋더라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처음엔 난 듣기만 했지. 익숙치 않잖아. 살아온 가정환경에 뭐 이렇게 스몰 토크를 잘하는, 대체로 잘 안 하잖아. 나도 그랬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힘을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회의 시간이 1시간이면 그 중에 스몰 토크를 한 20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1시간 회의를 하는 것보다 20분 스몰 토크를 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 이건 해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긴 해.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오빠한테 내가 좋았던 점이 있어. 회사에서 안 좋았었던 일들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만약에 오빠가 회사에서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나도 그날 하루에 안 좋았던 것들만 얘기하게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근데- 더 힘들었어. 아니야, 내가 더 그치, 힘들었어. 별것도 이 새끼 진짜 아니네. 별로야. 막 완전 그치. 별로 배틀이 들어가잖아. 보통 나 오늘 이거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 나 이거 오늘 배웠는데 이거 오빠 알아? 오빠 어떻게 생각해? 약간 그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계속 대화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하는 스몰 토크나 뭐 독서 얘기하는 거나 뭐 회의 시간에도 항상 플러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더 좋은 것들을 보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트가 일기장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일기를 적는 용도보다는 나는 학습을 하는 용도로 이 노트를 많이 썼고,
우선 전제로 깔아야 되는 부분은 내가 난시가 있는지 모르고 너무 글씨를 많이 써갖고 나는 뭐든지 보고 이렇게 받아 적는 그렇게 글씨를 써서 내가 손이 아파. 손이 아파서 글씨가 진짜 엉망진창이야. 내가 노트를 공개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다시 노트 그 컴퓨터 작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나한테 일을 가르쳐줬던 선배가 절대로 컴퓨터부터 키지 않는 거를 계속 훈련시켰어.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나서 컴퓨터는 마지막에 하는 일이라는 거야. 요리할 때 왜 재료 손질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웍질만 하잖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웍실이고 사전에 모든 내용이 여기서 정리된 다음 시작하는 걸 나한테 가르치셨어.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지금까지 일의 습관이야. 근데 지금 쓰는 노트 작업은 뭐냐면 이거는 기획자들이나 실제로 지적 하드워킹이 업인 사람들이 있잖아. 학습은 커넥에서부터 시작해. 기획자들은 머릿속에 많은 컨텍스트가 있어서 그것들에 커넥이 되면서 뇌가 사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습관처럼 계속 지식을 암기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야. 암기가 나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획자는 툭 치면 툭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기획거리를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컨텍스트 중에서 연결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디깅이 들어가거든. 그러려면 머릿속에 평소에 암기된 것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용도로 노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노트가 일기장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엔드를 찍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일기를 적는 용도보다는 나는 학습을 하는 용도로 이 노트를 많이 썼고 그때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우선 첫 번째, 노트를 펴.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한 것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하루 중에 계속 텍스트를 보는 건 나의 그냥 일상이야. 뭐 이 책 잠깐 봤다가 뭐 이 책 잠깐 봤다가 혹은 똑같은 책을 계속 봤다가 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내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건 나한테 기본 전제인 거야.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막 누군가랑 미팅하고 있는데 애들 맨날 뭐 치고 있잖아. 난 진짜 궁금한 게 뒤에 가서 집에 가서 보나야. 안 보지? 근데 왜 쳐?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기억이 안 날까 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못된 습관이라 생각한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게 했었냐면 나는 수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1등을 안 하면 장학금 못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학습법을 터득해야 됐는데 나는 약간 난독 증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냥 교수님 얘기 그냥 듣는데 다 녹음을 했어. 그때 당시에 클럽 없을 때.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쳤어.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을 내 나름대로 다시 노트 필기를 해놓은 게 나의 습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미팅을 가던 내가 미팅장에서 뭐 적고 있는 거 거의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그 표시를 해주는 게 나한테 기본이고 대신에 집에 왔을 때 다시 상기시켜 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 알고 있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그날 공부했었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왼쪽 페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암기야. 그럼 그날에 암기한 내용을 보겠지. 근데 암기한 내용을 하다 보면 내가 암기를 못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체크하는 거야. 내가 녹음했던 파일을 보거나 혹은 그때 같이 참석했던 효정이한테 그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책이면 다시 열어서 보는 거면서 내 머릿속에 정확한 컨텍스트를 입력시키는 게 나한테 암기에서 되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었어. 그래서 암기를 하잖아.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해? 그 다음날 실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궁극의 심플함으로 가는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러닝이었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디파인 작업을 하는 거야. 정의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적는데 이 적는 거에 끝까지 가.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내일 당장 혹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느냐고 생각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었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회사가 제품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품화 시켜야 되는지를 이 페이지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러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짠 게 이제 6주간의 프로젝트였던 거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랑 같이 이제 역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끝이면 또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거기서 끝이냐. 자, 이거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어떤 식으로 성찰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또다시 거기서 이어지는 거지. 요약을 해서 말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돼? 러닝을 맨 처음에 하고 암기를 하는 거지. 암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쭉 적는데 마지막에는 꼭 그 다음날 실천할 것이 나오는 거야. 실천할 것이 나오면 가서 이제 do 하는 거야. 현장에 가서
내가 러닝한 것을 실천해보고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숙고하는 작업이 있는 거야. 이게 4단계가 다야. 근데 예를 들어서 롱블랙에서 너무 좋은 걸 봤거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내가 학습한 게 있는데 그거와 나의 현실에 괴리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나보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있어보면 이 친구들마다 단계가 달라.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1.0, 뭐 2.0, 3.0 보니까 1.0과 2.0 사이에 1.5도 있어. 1.0의 친구들은 태도에 관련된 것만 고쳐나가야 돼. 그러면 태도에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너무 먼 세계의 글을 이제 보게 됐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자기 태도를 돌아봤을 때는 성찰거리가 너무 많을 거거든. 유튜브 세계에는 뭐 100억 매출 내는 사람, 1000억 매출 내는 사람이랑 얘기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1억 매출 내는 애들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거의 다 국가대표급의 그 지식을 갖는 거야.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1.0의 친구들은 자기의 돈과 시간을 바꾸고 있는 친구들이야. 일의 현장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 다음에 무슨 학습을 해야 될지 몰라서 1.0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 1.0을 워커라고 부르면 1.5는 러너라고 할 수 있는데 1.0에서 1.5로 넘어갈 때는 그냥 학습력만 가져도 되게 큰 희망이 보여. 어떤 희망이 보이냐면 아, 무언가 학습했을 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 피터 드러커도 3년만 공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근데 그게 되려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공부하듯이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 너무 심플해. 학습은 일을 할 때 바보같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진짜 워커적 사고고. 러너의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을 배워야지. 왜냐면 내가 컨텍스트가 부족하니까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배워서 나의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현장에서 do하고 런하는 게 그게 학습이야. 너무 쉽지?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외부 전문가는 뭐 유튜브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사수가 현장에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뭐 엔드앤 컨티뉴어스랑 이렇게 막 계속 학습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날 배운 거를 내가 현장에서 써보잖아. 그럼 얘네들이 뭘 갖게 되냐면 러너의 사고가 돼. 워커는 안 되거든. 워커 1.0이었을 때는 지행, 용, 훈, 평 이 5가지 중에 지만 할 수 있으면 돼. 1단계는 듣는 거, 2단계는 내가 그거 아는지 체크하는 거, 3단계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보는 거, 4단계는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해야 1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2단계가 1.5잖아. 러너잖아. 내가 행동을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습관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2단계에서 키워야 되는 거는 행동을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무의식이 될 때까지 해서 리더십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계속하면 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같이 무조건 일하고 싶어. 내 행동이 바뀌면 존경의 눈이 막 생기고 행동이 바뀌면 어투부터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조직 자체가 변해. 실천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너도 한 번 달리긴 쉽잖아. 근데 100일 달리긴 달라. 근데 그 100일 달리기를 하겠는데 그 1000일 달리기까지 돼봐. 그 사람들이 너를 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내가 글을 썼을 때는 한 10년 될 때까지만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16년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존경으로 바뀌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은 완전 다른 거지. 러닝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졌잖아. 그때 하는 게 3단계 용인 거야. 이건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용인술이잖아. 사람을 쓰는 기술을 가지려면 네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행이 먼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실천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킬 수가 있어. 이 일을 얘가 위임할 수가 있어. 그 단계가 이제 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정도의 시스템적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헷갈렸던 게 매일 새로운 학습을 해야 하는가? 아하. 였거든요. 매일 새로운 걸 공부해서 써야 되나? 암기해야 되나? 이게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보통의 회사의 대표나 팀장들이 책을 읽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난 주장을 해. 왜냐면 A책 읽다가 B책 읽다가 C책 읽다가 D책 읽다가 하니까 그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을 한 권 사실 정해서 그게 내가 완전히 행으로 실천이 될 때까지 알아야 돼. 그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봐요. 요정아, 왜 저 여자가 그렇게 도쿄에 자기 돈 써가면서 5년 갔잖아. 왜 계속 갈까? 내가 몰라서 가는 것보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때 가면 또다시 보인단 말이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데 아는 것은 그걸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다시 복귀를 하면서 내가 실천해야 그게 내가 아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 권의 책을 진짜 100번 읽는 세종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 그러면은 새로운 학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그때 그 컨티뉴어스 클럽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건데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목표를 잡는 거야. 꿈보다 중요한 건 내 공부의 목표와 목적을 잡는 거야. 그럼 그 목적 하에서 뻗어나가잖아. 그 지금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하라는 책을 나는 왜 궁금해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 진짜 많이 받거든? 난 절대 안 해. 왜냐면 얘 공부의 테마가 모르는데 그거에 내가 추천하는 책이 독약이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너의 그 테마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여야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그게 학습법이었거든. 그러면 학습법에 관련된 공부를 쭉 해나가는 3년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막 유튜브에 뭐 점프 나왔다고 갑자기 다 재티크 막 뭐 갑자기 이제 뭐 운동 영상 막 뜨면 자극되니까 운동 막 이러면 얘가 뿌리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너네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전문가가 된다는 부분을 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줬던 책은 팀장과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었잖아. 너는 계속 그거의 분야에서 파야 할 리더가 돼. 그래서 한 권을 다 무조건 완벽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 그때는 언제냐면 1.0에 있는 애들은 사실 책을 다독해야 돼. 태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다독하면 좋아. 그 영어 공부하는 원리랑 똑같거든.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문법부터 공부하는 거야. 아니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문법을 공부하냐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을 많이 암기해야 되거든. 그 문장이 많이 암기가 되면 내 머릿속에 많은 컨텍스트들이 있잖아. 그럼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 레고가 있어야 조립을 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처음에 1단계에서는 조금 텍스트를 다양하게 보는 것이 좋아. 처음에는. 진짜 주고 싶은 숙제는 딱 하나인데 내가 진짜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써놨던 노트를 다 버린 거야. 왜 버리셨어요? 지저분해서. 진짜 그 안에 보면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지가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노트를 선물해줬던 이유도 거의 나한테는 이게 자산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잖아. 근데 나는 가끔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본은 얼마일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 자본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자산을 돈으로만 생각해보지 말고 내 지적 자본이 얼마인지 알려면 이 노트가 쌓인 숫자를 보면 돼. 노트에는 분명히 암기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고민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그걸 진짜 두했을 거고 성찰했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연결시켜 보잖아. 오늘도 생각고서 쓰는 날인데 처음부터 읽어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컨셉을 잡는 거지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테마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깔끔한 정리는 이런 기록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너가 한 권 완성시키면 그 다음 권을 줄게. 나중에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노트를 다 완성시킨 애들끼리 노트 가지고 만나는 거. 너무 좋다. 친구들끼리 모이잖아. 그러면은 이 노트를 써보기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 분명히 걔네들은 do하고 run하고 do하고 run 하면서 그 두런두런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거거든. 걔네들만 따로 모아보면 어때? 우리 이번에 사무실 만들면 거기서 모으면 되겠다. $16,000원 가지고 누군가는 16억, 160억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0번 읽고 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읽었던 책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그래서 세종은 정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거 한 문장을 끊어서 생각해보면서 그게 진짜 내가 습이되게끔까지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에요. 한 권의 책을 30번에서 100번을 읽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아니야. 뭐 태도가 달라지거나 또 성과가 나거나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 뭐가 바뀌냐면 잃어버리지 않게 돼. 이게 다야. 우리가 책을 읽고
실천하지 못하고 뭐 강의를 보고 뭔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맨날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무조건 잃어버릴 거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일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세종이 그 내용을 몰라서 읽었을까? 매일매일 읽으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맨날 똑같아? 달라지잖아. 100번을 읽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한 거야. 그냥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달라졌던 점은 세종은 어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회의를 리딩하는 것을 고전에서부터 시작을 해. 어떤 메시지 한 개지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책 한 권에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구심점, 캠퍼스로 따지면 점을 찍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 이 점을 예측을 해주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게 해줬던 거지. 그리고 친구들의 언어에 따르면 나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와서 계속 자기의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에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읽고 내가 실천을 했나? 이렇게 성찰을 해보지 않고서는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일본 전산이라는 분명 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의 성찰 포인트나 실천 포인트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좀 더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밤마다 맨날 글 쓰면서 성찰하고 사례 하나 더 찾아보기 위해서 매일 전시회도 가는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우리를 이끌어줬던 엄청난 원동력이었지. 오빠 100번 읽고 뭐가 좋았어? 저게 내 삶이 됐어. 아, 그치. 세 번째는 그 컨티뉴어스 클럽에 소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나랑 이름이 똑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나모리 가조의 책을 보고 너무 놀랬다고 했었거든. 그냥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다. 1분 전선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100번 읽고 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내가 돼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정에서 와! 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거를 정의하고 그 정의한 거 가지고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고 성찰을 한 다음에 한 사이클을 돌려야 된다고 내들 주장을 하고 이게 포맷 법칙이라고 얘기해줬잖아. 보면서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다 라고 했던 것을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게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일을 하면서 실천을 하게 되고 또 숙고해서 그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100번 읽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게 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됐던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로 인류가 됐었던 이야기잖아. 그러면 작은 태도만 바꿔서 인류가 되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에 답을 줬었던 책이었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라라고 하는 요거를 도 삼아서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일본 전선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난 어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도 성장을 못해요. 자아 비대증이 걸려서 내 자아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현실은 이런데 여기 따라가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책은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태도를 다지는 책.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세와 참여야. 책은 공공재잖아. 16,000원 주고 사긴 하지만 16,000원 가지고 누군가는 16억, 160억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이 될 수도 있어. 그건 기세야. 내가 이 책을 엄청난 보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과 뭐 이 영상을 나 진짜 이 영상으로 내 인생을 바꿨어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건 기세야. 결국 우리가 책을 읽는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세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한 줄씩 소리내서 읽잖아. 그때 그 사람이 읽는 문장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맛깔나게 보물처럼 간직해서 읽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읽는지가 보여. 대충 읽는 사람한테 이건 별거 아닌 지식이야. 근데 이걸 정말 맛깔나게 읽는 사람은 이걸 막 씹어 먹으려고 해. 그 기세가 진짜 중요해. 왜냐면 그 기세로 회의에 참여하면 내 눈빛만 봐도 나 너랑 일하고 싶어 이래. 근데 기세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 그 기회가 또 없어지겠지? 그러면 손절각이야.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이 나한테 손절이 되지 않게 기세를 가지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참여인데 공감되는 데까지 읽은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게 하잖아. 모든 학습의 기본은 커넥팅이야. 나의 경험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사례와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서 학습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계속 연결을 시켜라.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무조건 끼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끼어든다는 게 말을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커넥팅을 해줘야 이게 가치 있는 지식이 되잖아. 근데 계속 듣고만 있어. 그러면 지식을 대하는 태도부터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뭔가 배웠을 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걸 깨끗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씹어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해서 안 먹는 거지. 같이 참여했었던 멤버들이 진짜 많아. 그 친구들이 변화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친구들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목소리 크고 밥 빨리 먹는 것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 훌륭한 리더가 돼서 다 따르고 싶다고 하잖아. 너무 존경스럽다. 이거 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100번 읽어서 된 거야. 그 경험을 나는 2024년도에 꼭 해봐야겠다. 이걸 삶의 목표로만 잡아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왜냐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보다 지금 내가 어떤 때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가 내 성장에 진짜 중요한 지혜야. 나도 자기 개발을 좋아했지만 자기 개발 시장을 끝내고 이제 일의 개발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지금 내가 진짜 솔직하게 시작 단계에 있는지, 학습 단계에 있는지, 한계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지속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요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누굴 만나야 될까? 이런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야, 근데 그 진짜 너무 나쁜 질문이다. 왜요?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는 틀린 질문이거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아니, 그렇지, 뻔한. 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틀린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 20대, 30대 넘어갈 때 여자, 남자 많이 헤어진다? 왜 그럴게?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좋아서. 그때는 나한테 맞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나한테 맞는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나한테 맞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보다 지금 내가 어떤 때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가 내 성장에 진짜 중요한 지혜야.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때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내 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을 하는 과정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이게 워커스전이라고 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100명을 디깅해보고 2만 명 이상을 만나봤더니 사람들의 일의 여정에는 단계가 있더라고. 크게 4단계인데, 첫 번째는 시작하는 단계, 두 번째는 학습하는 단계, 세 번째는 막 학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 그 한계를 만났을 때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력자나 투자자,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한계에서 퀀텀 점프가 일어나. 그리고 나서부터 롱런을 생각하는 지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그리고 학습, 한계, 지속, 이 4단계에 나는 어디쯤에 있을 거야. 근데 그때에 따라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달라. 이 일의 여정은 정말 데스커에 주기 진짜로 아까웠던 컨텐츠였어. 왜냐면 내가 2만 명이 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한테 가장 주고 싶었었던 게, 성장을 하건 공부를 하건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위치를 찍어주려면 내가 일의 여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시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 그러다가 이번 시간 진짜 한번 꼭 해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숙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만든 코스가 바로 이 일의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야. 첫 번째는 시작을 하는 단계. 누군가의 시작은 막 마음 먹고 목표 잡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연히 한다니까? 여기 한번 열어보면 이대호 추신수 봐봐. 이대호가 야구 선수를 그냥 한 게 아니야. 학교에 전학생이 왔는데 걔가 추신수였던 거야. 추신수가 봤을 때 굉장히 떡대가 좋은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바로 이대호여서 코치님한테 우리 반에 진짜 야구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해서 둘이 같이 야구를 시작하게 됐었던. 그리고 발뮤다를 만들었던 사람도 우연히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시작하게 돼. 너는 어떻게 시작했어? 친구가 생일 때 놀러 와서 너 제발 유튜브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줬던 그 친구가 누구야? 유림이라는 제 10년지기 친구인데 그때 고마운 당시에 친구네. 진짜 그래서 절대 안 잊으려고 노력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생일 때마다 항상 좋은 선물을 주도록 해. 너를 알겠습니다.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시작은 어떤 마음을 먹고 한다기보다 우연히 봤었던 것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내 사례가 있어요. 진짜 웃긴데. 내가 교육을 시작하게 됐었던 건 우연히 이 책을 봤어. 박코치의 기적의 영어학습법이라는 1000시간 동안 영어 공부해서 영어 천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이걸 보고 믿고 이 학원에 간 거야. 저분이 운영하는 학원이요? 너 얘기 안 해줬냐? 근데 이 얘기 몰라. 그때 당시에 내 친구들이 다 어학연수를 갔었거든. 근데 나는 어학연수를 갈 돈이 없어서 막 진짜 울면서 서점에 갔는데 우연히 이 책을 봤어. 근데 1000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억대원봉 영어 강사가 된 이야기인 거야. 나는 세상에 억대원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만 만나면 왠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통장에 16만 원, 18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짜리 수업을 끊어갖고 강남으로 갔던 게 내 인생의 시작이야. 근데 영어를 잘 못했는데 여기 학습법이잖아. 나랑 같이 있으면 모두가 알겠지만 하나 영어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가 연습하잖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How to learn,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지 그걸로 시작했던 게 내 인생의 첫 시작이지. 그게 21살이야. 모든 시작은
우연이 된다는 거야, 이 단계에서 보면. 근데 승희도 그렇잖아. 승희 얘기를 꼭 담아줘야 돼. 나 이거 승희 얘기 너무 웃겨갖고. 근데 어떻게 두 분의 사례가 다 우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거. 내가 그래서 책 한 권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아라.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이 사람은 이 책을 보고 시작했대. 나는 센스가 없다면 벤치를 꿈꾸지 마라. 마케터 이승희를 만든 그 책. 여기서 책을 봤더니 센스 트레이닝인데 센스 트레이닝이 안 돼서 연락을 했더니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셔서 이분 덕분에 마케터가 돼봐야겠다 하고 시작한 거 아니야. 그냥 모든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우연이야, 우연. 둘이 만난 것도 우연이지. 소개팅은 우연이 아니야. 일을 내가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어. 뭔가라도 해보겠지.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에 계속 머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해보면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사수가 있거나 선생님이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때 우리 여기까지만 더 해볼까? 혹은 얘가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가려고 했을 때 잠깐만 다시 기본기에 충실해볼까? 내가 하는 생각들을 다듬어 나갈 어떤 정원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 학습의 단계야.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례는 이 강수진 사례야. 아리카 베수브라소바라고 하는 너무 좋은 선생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제 뉴욕의 첫 콩쿨에서 대상을 받은 거야. 그때 모든 이제 러브콜을 막 받겠지. 야, 이제 우리 극단에서 일하자. 우리 공연을 같이 하자. 막 콜이 있을 때 그녀의 선생이었던 마리카 베수브라소바가 세계 무대로 갈 때 아니야. 나랑 1년만 더 해보자 하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수양딸처럼 삼으면서 인성부터 다시 가르친 거야. 사교과에 갔을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딱 가르치면서 이 친구의 속도를 조절해줬어. 그래서 강수진이 주연부터 시작한 줄 알지만 실제 강수진은 무대 뒤에서 조연을 진짜 많이 해서 기초가 탄탄하게 큰 사람이거든. 나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20대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나한테 옆에서 계속 지도를 해주셨어. 효정아, 지금 절대 1등이 되려고 하지 마. 1등이 되면 잡아먹히기만 하지. 너무 잘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천천히 가야 해. 롱런을 생각해야 해. 라고 했던 좋은 선생님들이 내 옆에서 속도도 조절해주시고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했었던 학습에는 반드시 어떤 선생이나 좋은 선배나 나랑 같이 공부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나 이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걸 요만큼 더 하는 게 학습이거든. 때로는 애들 착각하거든. 너가 50만 유튜버가 됐을 때 나는 한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면 너는 한계를 만난 게 아니라 좋은 선생이나 코치나 선배를 못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인데 요만큼 더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못 했던 거야.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었던 걸 요만큼, 여기 있었던 게 요만큼 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는 학습메이트가 되어줬던 거야. 어쩌면 지금 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딱 그 역할을 하잖아. 맞아요, 완전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자기를 막 성장시켜 나가거든. 근데 그러다가 더 이상은 못할 때가 나와. 그게 한계야.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진짜 내가 나를 키울 수 있는 최대한을 키웠는데 더 이상은 못한다. 그럼 뭐로 못한다? 내 힘으로 못한다. 주변 사람들 도움도 받아봤고 내가 이렇게 커봤지만 이것보다 그 다음 사이즈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기 위해서는 그 퀀텀 점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갈 때는 반드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 조력자를 만나야 돼. 투자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가를 만난다거나 내가 아닌 분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바로 한계 구간이야. 젊은 친구들, 특히 재능 있는 친구들은 계속 막 감각을 키운단 말이야. 감각 있는 기획자한테는 수준 있는 자본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 있는 돈, 좋은 돈이 있잖아. 바른 돈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 사람이 뭔가 폭발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행운인 거지. 여기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 어떤 사례를 소개시켜줄까? 대표적인 게 여준영 대표님, 이거? 이창일 대표님. 나는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고 존경하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사례였는데 돼지코팩이랑 박찬호 크림으로 2번 엑시트에 성공했었던 이창혁 대표의 사례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돈도 벌어봤고 성공도 해봤고 좋은 집도 살아봤고 다 해봤대. 근데 그때 가장 자기가 허무했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었지 내가 원했던 성공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트리마제도 살아봤고 뭐 포르쉐도 타봤고 거대한 생일 파티도 해봤는데 그때 자기가 가장 불행했대. 왜냐면 이거는 내가 원했던 성공이 아니라 남들이 말했던 성공을 이뤘을 뿐인 거야. 근데 그 다음은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되게 고민을 할 때 이분이 4년을 넘게 인문학을 공부한 거야. 그러면서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다 같은 수준은 아니구나.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른들이 있구나. 나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도 했었잖아. BTS는 있는데 빌보드 차트는 없고
오징어 게임은 있는데 넷플릭스는 없냐. 나는 그런 장르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면 자기는 수준 있는 가문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한 거야. 근데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좋은 가문에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소셜 밸류들이나 인맥이라고 하는 인적 자본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생각했던 수준 있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 여준영 대표였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던 내용이고 실제 내가 진짜 만나서 물어봤더니 만나보니까 다르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수준 높은 안목부터 시작해서 경험들을 공유받고 싶어서 투자를 제안했대. 그리고 바로 그날 이제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해결한 케이스지. 그래서 이 사례는 꼭 너무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례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계를 극복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고민. 롱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컨티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컨티뉴는 꼭 다 보여주고 싶어. 세종이 집현전을 왜 만들었냐는 거지. 그때 당시에 세종은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주변에 너무 인재가 없어서 인재를 수출해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집현전을 짓고 어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었던 게 우리 나라 조선의 건국의 시작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롱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같이 우리가 모이고 연결된 것처럼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 롱런할 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저기 가서 얘기할까? 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서 자기의 한계를 알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만나지?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남편을 소개팅 70번에서 100번 해서 만난 거 알아? 근데 나 그 전에는 연애 고자였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애였어. 왜냐면 예쁜 애들은 알아서 소개팅이 막 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예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볼 것 같아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첫 시작이었어. 근데 이게 처음이 어렵지. 계속 부탁을 하잖아. 되게 다 집요하게 내 부탁을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다가 계속 내가 그들에게 내가 되게 좋은 여자라는 걸 어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진짜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만날 때도 소개시켜준 사람 얼굴을 생각해서 근데 진짜 그때도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항상 책 한 권을 사갖고 가서 그 사람한테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책으로라도 그 시간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주면서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는 조금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70번에서 80번 넘는 소개팅 맨 마지막 남자가 지금 내 남편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도 똑같은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연결시켜 주겠어. 계속 내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나 이런 사람 필요해. 근데 진짜로 여기 커넥트 라운지에서 지금 벌써 2건의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커넥이 일어났잖아. 컨텐츠 제작자로 활동해보고 싶다. 나는 이런 회사가 좋다 해서 러쉬로 취업한 다카포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도 네가 연결시켜줬었던 수우파 찍었던 PD님과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내가 계속 어필을 하고 오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데스크 라운지 연결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오는 걸 너무 떨려 하더라고. 근데 와보면 그냥 막 어울리거든. 그때도 내가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 불렀었을 때 여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저쪽 뒤에 두 친구가 둘이서 온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저희도 같이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연기자. 그래서 그럼 당연하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버리는 거? 난 그게 연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나의 성장을 연결시켜줬던 사람들을 한번 이름을 적어봐야 돼. 네가 유튜브를 너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블로그를 나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친구 수연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렇게 나를 연결시켜줬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면 책 한 장을 필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연결시킨 걸 좀 쫙 다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일을 하잖아. 나도 자기 개발을 좋아했지만 자기 개발 시장을 끝내고 이제 일의 개발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지금 내가 진짜 솔직하게 시작 단계에 있는지 학습 단계에 있는지 한계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지속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맨날 시작만 한다면 애들 착각하거든. 내가 한계라고.
근데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걸 요만큼 더 올려보고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걸 요만큼 더 올려보고 하는 경험이 없이는 절대 한계로 갈 수 없다. 한계에 가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그냥 로또 당첨을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끝을 한번 봤을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때에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때를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나 너무 보고 싶었잖아. 이 양반이 이래. 10년 전부터 매년 소식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장기 재생하는 회사야. 피부를 재생하고 연고를 재생하고 36개국, 올해는 한 50몇 개국으로 확장될 거고 주력적으로 하는 거는 신장 재생. 서울대 아산병원 우리하고 해가지고 신장 재생하는 아마 거의 세계 최초 거예요. 신장 재생하는 거. 이걸 매일 밤 공부하면서 혼자 독학하신 거야. 진정한 러너. 그래서 실제로 NH인가? 뭐 NMN이라고. NMN 그게 검색해보니까 로켓이 제일 상단에 있더라고요. 저희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저 좀 그때 보내주세요. 비싸. 나 회장님이랑 내가 그것도 오늘 사이 가져온다 되거든? 그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회장님이 그때 진짜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멈추시고 그냥 대학에 가서 놀러 가신 거예요. 대학에 애들이랑. 근데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동태눈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장 그때 당시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뭐가 있을까 발견하셨던 게 3D 프린터였어. 벌써 몇 년 전이지 그게? 9년 전. 플라스틱을 막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발을 치료하시겠다고 피부를 재생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가 그게 진짜로 당뇨발 재생이 되고 피부, 신장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나는 매년 본 거야. 근데 그때 회장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게 뭐였냐면 매일 2시간씩 공부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엔덴클럽의 창시자예요. 컨셉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2달만 공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매일 2시간씩 공부하시는 거를 9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2달에 하나씩 과목을 독파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전문가랑 대화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고 아 그럼 우리도 같이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벌써 4년째 매일 밤 2시간씩 같이 공부하는 클럽 멤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내 인생을 바꿔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이 회장님한테 누가 될까봐 얘기를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 20대 때 지금보다 더 혈기가 왕성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겠지만 안 믿겨지는 거야. 전 어떻게 바뀌었어요 회장님? 더 좋게 엄청나게 바뀌었어. 그때는 에너지를 혼자 냈다. 맞아.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를 받아서 쉐어링 하니까 에너지의 파워가 훨씬 화장대가 세진 거지. 맞아. 아, 눈물 나려고 그래.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27, 8인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욕을 엄청 많이 받는 그런 댓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때 나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근데 한 분이 김승호 회장님이었고 한 분이 윤석호 회장님이었어요. 그분들은 그걸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알았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차마 내가 그 정도까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회장님은 그때 저한테 스와로브스키 팔찌를 선물해 주셨었어요. 큐빅이 다 빠질 때까지 찼거든요. 근데 좋은 걸 사줄 걸. 그거를 내가 한 2년인가 다 빠질 때까지 차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힘들 때 주려고.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편지를 했어. 팔찌를 사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티파니 팔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온 거 아세요? 올해 가장 비싼 선물 받은 사람 1위로 제가 나왔어요. 신문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도 그거 차고 왔었고 항상 내가 힘을 받고 싶을 때 차고 아 내가 진짜 누군가한테 힘을 주고 싶을 때 물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한테 힘을 줬던 회장님인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받았잖아. 근데 한 번은 사건을 겪었을 때 되게 힘들었을 때 그녀가 우연히 우리 카페에 와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회장님 글을 적어서 보냈다 하면서 자기가 가장 큰 응원이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어.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다 회장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회장님이 그때 저 해주셨던 그 응원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힘든 거 같아서 보는 거야. 또 계속 회장님한테 힘든 척 해야겠네. 진짜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저희 아예 맨 처음에 뵀을 때 깔짝고개를 3번 견뎌야 된다는 그 말씀에 진짜 사업 추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잘 될지도 나 그딴 깔짝고개 너무 많이 넘었어. 회장님 때문에. 자기 인내의 세배가 필요합니다. 뭘 성공하는. 멀쩡하던 물이 깨끗하게 기체를 다 그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힘을 가해도 그렇지. 딱 부러지는 순간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의 한계의 3배 정도. 숨이 까딱까딱 해가지고 깔딱고개 해가지고 도저히 뻗어. 그게 3번 정도 돼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서 두 번째 올라갈 때쯤 거기서 30%가 포기한다니까. 3번이라고 해서 3번을 넘었는데 왜 또 있지 하면서 내가 월요일에 하는 얘기가 그래. 꿀 깨라. 이거 넘었다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진짜. 넘고 나서 얻은 게 뭘 같아? 저는 이거 데스커 라운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보다 진짜 나는 그 넘을 때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동료들이랑 같이 이 시간, 지금 밥 먹는 시간, 또 가서 막 뛰어내는 시간, 그게 좋은 거지 그 깔딱고개는 아니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깔딱고개 세계를 넘으면 멘탈이 뭘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깔딱고개는 계속 되는데 이미 세계 넘으면서 자기의 멘탈과 체력과 모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레벨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새로운 깔딱고개가 나오더라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럼 안 나오는 방법은 안 움직이면 되는데 그건 좀 심심하고. 맞아. 그리고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끝은 있는데 정상에서 끝을 내느냐 바닥에서 끝을 내느냐의 차이지. 나 이 얘기 듣고 또 간다. 깔짝고개 넘으러 간다. 미래는 결정돼 있는데 우리가 예측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결정이 돼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움직이는 선들이 일레귤러라요. 근데 움직이는 레인지는 정해져 있어. 새로운 도전은 뭐냐면 여기다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러면 영역이 더 넓어지잖아. 굉장히 폭이 커지는 거지. 계속 결국 발전이라는 것은 그 고리를 하나씩 연결해야 돼. 이 고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고리가 점점 튼튼해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러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깔딱고개 세계를 넘으면 그 고리가 그만큼 튼튼해진 거지. 같은 깔딱고개가 오면 절대 페일하지 않아요. 깔딱고개를 넘는다는 건 그 단계까지는 불멸의 단계까지 간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러고 나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 더 달아. 그럼 더 커지지. 움직임이. 폭도 더 커지고. 계속 우리는 그 고리를 연결해 가는 거야. 이게 또 하나의 지도가 될 것 같아. 회장님이 나한테 나 20대에 줬던 그림은 뭐였냐면 퍼즐이었어요. 왜 학습을 해야 하는가. 공부를 할 때는 조각을 모은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퍼즐 조각. 누군가는 조각이 많으면 왜 이게 무슨 꽃길인지 뭐 미국 대륙인지 뭐 알 수 있잖아. 조각이 하나만 있을 땐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른다. 네가 경험도 모아보고 지혜도 모아보고 하면 나중에 그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뭐 5천 개의 그런 허들을 넘고 나면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인공지능은 뭐냐? 첫 번째 허들만 넘으면 이미 어떤 허들이 나타날지를 자기 데이터베이스로 아는 거지.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야, 이거 학습 컨텐츠로 3D 5개 나와야 돼. 진짜 학습의 대가야, 대가. 그 학습 효과는 언제나 제곱으로 효과를 내요. 2개 하면 승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2개씩 배우면 2의 10승이니까 10번만 배우면 1024개의 효과를 내는 거야. 그래서 2의 n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 수학 못하는 못 알아들었어요. 엄청 커지네. 라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2번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우리 옛날 말에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 10개를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개씩 해서 10번을 배우면 1024개를 만큼 배운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끼리 이렇게 하면서 같은 분야에서 하면 아마 2 플러스 2밖에 안 될 거야. 다른 분야까지 하면 n승으로 간다고. 2의 n승. 그러니까 2 곱하기 곱하기로 그래. 그래서 다른 분야는 곱하기로 작동하고 같은 분야는 플러스로 작용하고. 그러면 기회의 찬스가 그만큼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는 20대에 들었던 거야. 부럽지? 너 30대에 들으니까 어때? 30대도 좋아요. 결국은 사람은 한 번은 다 끝이 나는데 산의 정상에서 내려와서 끝을 낼 거냐 꼭대기에서 끝을 낼 거냐. 은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뭐 저거 하는 거야. 그 차이인데
그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위에서 끝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우린 또 끝까지 가겠다. 실제 셀트리온이 그렇게 시작했잖아. 로켓도 그렇죠. 거의 그런 심이죠. 여기 이 팀이 다 대우 출신들이라서 김우중 회장님도 모르지. 얘네들은 몰라요, 어려갖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게 대우 정신이야. 회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영어 못해도 된다. 일단 내보내.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단어 100개만 외우면 돼. 지금도 진짜 그렇게 일하나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영어 지금은 잘하죠. 더하지. 더해요? 어차피 비행장에서 파라슈트 갖고 내리는데 내리는 동안 영어 공부하면 되지. 심지어는 내리면 혹시 알아? 이미 영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 있어. 일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블리치라고 돼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기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이런 절벽에서 비행기 부품들을 배낭에다가 메고 뛰어내려. 저 내리면서 조립해서 조립 못하면 죽는 거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빨리 조립하다 보니까 떨어지기 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간다. 이게 블리츠예요. 네, 어느 때는 통하는데 어느 때는 안 통하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일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브리치 앤 심플인데, 심플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제2법칙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무질서예요. 근데 세계의 모든 질서는 질서한 것이 무질서해지지 무질서한 게 질서해지진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무질서한테 살아나는 방법은 심플해지는 것밖에 없지 그거를 일일이 다 쫓아가서는 힘들다고 보는 거야.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컴플리케이트해진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변신을 해서 쫓아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계속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자기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꾸 심플 하는 거는 세상은 복잡해질수록 반대로 심플해지는 것이 유일하게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밑에 파운데이션은 컴플리케이트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심플한 솔루션이다. 저렇게 끊임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운동이 뭔가요? 운동이 자기의 이름의 값어치를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우리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사람이 태어날 곳은 자기가 선택 못했지만 죽는 곳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자기가 죽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파동이나 에너지는 또 전파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을 선택하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동기들 보면 그냥 정착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만나요. 왜냐면 여행하는 목적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을 아는지보다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서 너무 억울하대. 한 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 2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 3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 그래서 보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날도 있고, 서로를 의심하는 날도 있고, 실망하는 날들도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돕고 싶은 사람이 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소장님 오늘 네? 무려 10명과 놀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10명에 놀러 갈 거야. 왜냐면 내가 보기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난 주말마다 웬만하면 둘이 노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 생각해보면 단순한 관계들이 아니라 소장님 주변은 다 10년, 13년 10년은 기본이야. 맞아요. 동료들도 그렇고 파트너들까지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오래 관계를 가꾸시는지 소장님의 그 팁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인맥 관리한다고 하는데 인맥이랑 지인이랑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 이걸 알면 아마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요거랑 커피랑 먹어봐. 사람들이 인맥 관리한다고 하면 되게 야근 사람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지인이랑 인맥은 다른 거거든. 지인은 아는 사람, 인맥은 나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엄청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아. 뭐 100명의 친구를 알아. 근데 그 중에 나를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그건 인맥이 아니거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 그걸 나는 인맥이라고 지정하고, 우리 보기가 영어는 못해도 되는데 인맥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어. 오늘 넌 그걸 알려줄게. 너무 좋아요. 관계인문학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람을 소개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결국 이 사회에서는 나는 계속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가 되게 큰 키워드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기한테 남겨주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결국은 무엇을 아는지보다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서 그 누구가
지인인지 인맥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인은 아는 사람, 인맥은 나를 계속 돕는 사람. 관계에서 계속 실수를 해서 오래오래 가꿔야 좋은 인맥인데 다 끊기는 거야, 뚝뚝. 우리 보기한테 내가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인맥을 공부하는 방법이거든.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너도 꼭 실천을 해봐. 첫 번째는 상황을 공유하라는 건데, 우리 보기가 살면서 소개팅을 받을 거 아니야. 주선자가 소개를 시켜줬어. 근데 때로는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그 여자한테 빠져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그 주선자가 우리 보기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줄까? 아니잖아. 어떤 소개를 받고 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유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내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의 사례가 있었어.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는 실수. 이분은 꼭 한 사람한테 기회를 3번 준대. 근데 이분도 키맨이었거든. 이분이 비즈니스 관계로 A한테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거야.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때 도움 받았겠지? 또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대, 2번째.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대. 근데 이번에는 공유할 줄 알았지. 근데 또 하나는 거야. 그래서 손절을 했던 케이스의 얘기를 내가 들었던 적이 있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되게 비즈니스가 잘 되었는데 결국은 오래 유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알려줬던 게, 소정씨,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를 받거나 연결을 받으면 반드시 그 상황을 좀 공유를 해주는 게 좋다. 근데 반대로 내 주변에 정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의 라누보 이야기를 생각구독에 적었어. 얘가 나한테 갑자기 밥을 사고 싶대. 그래서 밥? 그래서 어떻게 얻어 먹었어. 근데 왜 나 밥 사주는 건데? 그랬더니 축하할 일이 있다는 거야. 무슨 축하할 일? 그랬더니 내가 생각구독에 글을 적어서 싱가포르에 자기가 진출을 하게 됐대.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크게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10만 원? 어친가? 그거 팔았다고 고맙다고 밥을 얻어 먹는데 먹으면서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또 소개시켜주고, 다음번에 어디에 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소개시켜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걔는 덕분에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소개시켜주고 싶지. 벌써 얘도 한 6, 7년 됐을걸?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가 되는 거지. 소개팅을 받았어. 그럼 반드시 주선자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무언가 소개를 받았어. 그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그가 공유해야 돼. 2번째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거든. 의외로 비즈니스가 깨지는 그런 관계에서 작은 서운함일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부분보다 마음이 상해서 혹은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소외감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춘식이랑 춘삼이를 소개시켜줬어. 근데 얘네 둘이 너무 잘 지내. 나랑은 연락도 안 하고 거의 베프가 돼서 둘이서 사업도 시작했어. 그러면 이거 소개시켜준 사람이 어떨 것 같아? 소외감이 느껴지겠지. 그럼 문제는 소외감의 문제가 아니야.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줄까? 나 요즘에 사람이 필요한데 수정아, 나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느꼈던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결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는 상대가 소외감이 들지 않게 어떤 걸 훈련시키냐면, 소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만남을 할 때 있잖아. 그때 반드시 그 주선자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라는 걸 가르치더라고. 근데 이게 룰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기한테도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줬어?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 오늘 만나려고 해 라고 하는 연락. 같이 만나자는 게 아니더라도, 혹은 만나고 와서라도 이렇게 만나봤어, 너무너무 고마워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2명이 있었어. 둘 다 특징이 키맨이었는데, 그분은 내가 어떤 학생을 연결시켜줬을 때도, 되게 뭐 대기업 회장님을 연결시켜줬을 때도 항상 수정이 덕분에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항상 줬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지라는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상황 공유를 되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사례인 것 같아. 실수했었던 경험들이 나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3번째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3번째는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가를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표현을 해야 돼. 이거는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스러운 문화인데 미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문화거든. 근데 꼭 알아야 하는 거라서, 관계에서는 네가 누군가의 연결로 인해서 이득을 봤어, 혹은 좋은 성과가 났어. 그럼 그 연결시켜줬던 사람한테 항상 고맙다는 인사와 동시에 밥을 사주던, 어떤 사례를 하던,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행위가 한 번은 있어야 돼. 미국의 심리학자가 6달이 건너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질 크리멘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의 책을 인용해서 전시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일주일 만에 찾았어야 했던 거야. 근데 아무런 연고가 없이 건너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 찾았어. 마지막은 결국은 내 뉴욕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찾았는데, 질 크레멘츠에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있는 거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연락이 갔는데도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 미국 시스템 자체가 그러거든. 이 일이 성사가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은 피 10%를 내줘야 돼. 이 대리인한테. 그 비즈니스의 관행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소개시켜줘서 잘 됐어. 그러면 그냥 땡이잖아. 근데 최근에 내가 알게 된 내가 했었던 실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옷을 했었을 때 나는 옷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그 티셔츠 공장을 소개시켜줬어. 아, 너무 고마우면서 작은 선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 그걸로 티셔츠 많이 팔기도 했었어. 내가 또 손이 크고 나는 나름대로 공유요정이니까 별로 원가 마진 없이 이제 많이 팔았지. 근데 걔 수량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10년 동안 뚫어놨었던 공장인 거지.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해 합당한 고마움을 표현을 안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서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야. 되게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를 많이 했었겠구나. 그래서 응당 비즈니스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10%의 수수료를 주는 거, 혹은 너가 어떤 성과를 냈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페이먼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한테 그게 너무 당연해. 뭐 한비자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네들은 관시 문화다 보니까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고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한국인의 정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고름을 빨아줬어. 근데 그 고름 빠는 거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레를 받기 위해서라는 글이 적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차 한 대 받는 거거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당연히 차 한 대를 응당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받으면 그냥 거저먹거나 혹은 나부터도 그 친구한테 그만큼의 덕분에 무언가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걸 생각고독에 적어놨었던 거고. 근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읽어보는 게 낫지. 나 이거 대기들이니까. 근데 우리 보기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 세 가지야. 결국은 지인과 인맥은 다른데, 인맥이 되려면 맥은 흘러야 되거든. 계속 흘러야 돼. 그럼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인가? 한 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 두 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 세 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오래오래 가꾼 관계들 있잖아. 나는 이거를 우리 보기한테 부보다 사람을 남겨주고 싶어. 이 사람은 되게 신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기한테 이렇게 줍고 갔어. 너랑 나도 뭐 70살까지 80살까지 가꾼 관계야. 그럼 걔네들한테 얼마나 큰 자산이겠냐. 서로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 서로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관계 인문학의 핵심인 것 같아. 분명히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 내 주변에 잘 사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나이가 들수록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 그들의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도 우리 뭐 10명이랑 같이 놀러 가잖아.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건 시간을 같이 겪어봐야 안다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거든. 관계는 시간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날도 있고, 또 되게 서로를 의심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되게 실망하는 날들도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돕고 싶은 사람이 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인맥 관리는 그런 거야. 유명한 사람을 아는 것보다 내가 도왔던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내가 계속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 뇌를 진단을 하는 거야, 눈을 가지고. 나도 거기에 가서 내가 사신 걸 처음 알았거든.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고 인간은 관계하는 존재인데, 좀 나의 주체성을 갖고 싶은 그런 날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있어. 내가 가는 비밀의 장소가 SNS 한다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자기를 기록해가는, 바느질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 이 사람을 너무너무 나는 좀 추천해보고, 그래서 그 영혼의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여긴 나의 작은 비밀 정원. 그럼 여기서 이제 비밀스럽게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너무 좋겠다. 나는 옛날부터 내가 이달의 안목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갖고 내가 좀 적어갖고 와봤거든. 안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 내가 27살에 한 언니를 만났는데 이 언니가 너무 결혼을 잘한 거야. 애가 5이고 저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남자분 안목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언니가 28살에 너무 좋은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 그 브랜드를 너무 잘 키우는 과정을 내가 옆에서 봤어.
그게 바로 러쉬. 저 언니가 고르는 뭐 제품들, 뭐 그림들 막 이런 걸 보면서 참 안목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쩌면 그때부터 내가 계속 안목에 대한 동경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안목을 공부를 해나간 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정이도 안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니까, 이게 안목이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예술을 보는 안목은 사실은 높아야 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되고, 사람을 보는 안목은 굉장히 다양해야 되거든. 일상의 제품을 보는 안목은 많이 써봐야 돼. 내가 5개 좀 뽑아갖고 와봤거든. 이달의 안목 따단! 여름이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요거, 이 브라. 입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여자한테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꽉 조일 경우에는 왜 공황장애 온다고 하잖아. 심장이랑 굉장히 연결돼서 난 이 브라렛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 못돼도 50개는 사본 것 같아. 지금 내가 입은 이 브라렛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이거 입고 있을걸? 이게 좋은 점은 입었는데도 입은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2번은 이게 난 진짜 예뻐. 나는 항상 나시를 많이 입는데 요 선이 이렇게 얇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얇은 게 예뻐. 사람들마다 브라를 고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나한테는 심장을 압박하지 않는가, 그리고 바깥으로 보여줬을 때 예쁜가, 이 2가지였거든. 이거랑 결합해서 한 가지 더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내가 매일 입는 거, 10년째 입는 거, 룰루레몬 탱크탑. 그거는 나처럼 나시티를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꿀템인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티셔츠인데 브라가 달려있어. 그걸 내가 10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입고 있어.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갖는 가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스웨트라이프라고 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입기 전과 후로 내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만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나 요가 선생님인 줄 알고 맨날 그것만 입고 돌아다니고, 잠잘 때도 그걸 입고, 사실 밤에 줌 수업할 때도 그걸 입고,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잘 입지 않았었어. 그것을 입었을 때만큼은 굉장히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을 할 때 제일 편한 옷이 그 옷이야. 제일 좋은 옷이 뭔가라고 하면 나는 압박하지 않는 옷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옷 2개를 이달의 안목템 첫 번째로 선택하고 싶었어. 2번째는 이거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꿀정보 였지만 요새 푼다. 아이필 안경원과 오토오투 렌즈. 나는 렌즈를 잠깐만 내가 중학교 때부터 썼으면 언제 몇 년이에요? 23년 썼어요, 렌즈를.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라섹이나 라식 이런 거 알아봤었는데, 그때 아이필 안경원을 폴림이 추천을 해주셔서 갔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검안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아이필 안경원이라고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소장님이 추천해서 갔다 왔어요 하면서 제발 이분 유퀴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후기가 너무 많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눈이 뇌의 일부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해 오신 분이라서 검안을 하는 방식이 뇌를 진단을 하는 거야, 눈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가서 내가 사신 걸 처음 알았거든. 내가 글씨를 잘 못 읽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받아 적었거든. 근데 손이 다 탈골됐었는데 그게 눈 때문이라는 걸 거기서 진단받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렌즈를 맞춰주셨는데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배신감 엄청 느꼈거든. 그때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학습시킬 때는 이 느낌을 기억해야겠다. 뭔가 새로운 걸 알려줬을 때 이렇게 새롭게 보여야 되는구나 라는 기억이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필 안경원이었는데, 내가 라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오토오투 렌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산소 투과량이 높기 때문에 할머니가 돼서도 쓸 수 있는 렌즈라는 거야. 일회용 렌즈인데 그때부터 그 오토오투 렌즈를 썼어. 근데 난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이거는 내 영혼의 친구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짜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해서 사실 이달의 안목으로 갖고 온 거고,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받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뭔가 확인할 게 있었을 때는 꼭 그 전문가한테 최대한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것도 폴림이 알려줘서 그분 덕분에 알게 된 거잖아.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알려주고 싶었다. 3번째는 이달의 안목 경험편이야. 살다 보면 되게 힘든 날이 있잖아. 근데 그때 누군가랑 대화를 해서 안 되는 날도 있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거든. 근데 그때 나는 소정소정데이라는 거를 가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야. 주역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다. 어떤 괴로움이라는 걸, 형벌을 씹어먹다라는 표현이 있어. 씹어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건 나한테 찾아온 모든 뭐 기쁨, 슬픔, 희망 모든 것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다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걸 주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다. 왜냐면 인간은 사이간자를 쓰거든. 즉 인간은 관계하는 존재야.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고 인간은 관계하는 존재인데 이 관계가 너무 어렵거든. 근데 관계는 하면서 살아야 돼. 인간이니까. 근데 이 관계가 나를 계속 휘둔다? 그때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를 주체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람 윤소정을 잘 케어하려고 하고 관계하는 존재로서 윤소정 역시 잘 성장하게끔 하는 게 그냥 내가 잘 살아간다고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 좀 나의 주체성을 갖고 싶은 그런 날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있어. 그때 내가 가는 비밀의 장소가 러시스파야. 소울 테라피스트라 그래서 진짜 오감을 건드려. 영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 처음 시작할 때 뭐 내가 지금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를 고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단어에 맞춰서 그게 뭐 뮤직 테라피스트, 뭐 안무 테라피스트, 그리고 신체 테라피스트, 뭐 향기 테라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 오감을 자극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거 하고 있으면 그 눈물이 뚜루룩 나. 뭐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때마다 되게 회복이 돼서 아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론데? 이러면 수정사정 대회 거기에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혼의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이거는 사운드 베스라고 해서 소리로 자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거든. 이달의 콘텐츠 안목인데 근데 내가 책 추천을 진짜 안 하잖아. 근데 이거 안목 시리즈에서는 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사실 난 책을 진짜 많이 보긴 하거든. 한 달에 못해도 10권씩은 사는데 10권은 다 남한테 줘. 내 책장에 남기는 건 한 권도 거의 없어. 근데 이번에 남기는 책을 하나 찾았다. 그게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지. 근데 이거는 김송 회장님이 추천을 해서 나도 알게 됐는데 20대에 수용소 관련된 책을 보느냐고 밤을 샜던 적도 되게 많고 실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련된 그 생존자들의 그 글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산둥수용소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당시에 그 외국인들, 그 서양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한 2,000명 정도 감금해놨었던 수용소 이야기거든.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빨래를 안 해봤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빈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다 각자 자기 손으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치 세력도 만들어지고 리더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시켜주면 사람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친구들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쾌활하게 살아가되 인간의 본성을 알았으면 좋겠거든.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부터도 내가 맨날 야 인간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부터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희망적인 존재들이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좀 본성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본성 그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 롤스로이스 회장이야. 우리나라에서 뭐 이 삼성의 이건희야.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다 같이 빈민이 되는 상황이거든. 똑같이 모두가 평등하게. 근데 그 중에서도 리더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에 대한 그 구절이 난 되게 재밌었어. 첫 번째, 신속하고 적절한 스마트함. 두 번째, 일에 대한 의지. 세 번째가 탁월한 쾌활함. 난 그 탁월한 쾌활함이라는 단어를 보고 되게 마음속에 희망을 얻었어. 아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내 타이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뭘까 했을 때 나는 쾌활함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책이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 비난하고 그 밝은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얘기 난 진짜 17년 들었어. 그래도 난 끝까지 죽는 날까지 밝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 산둥수용소. 마지막으로 이달의 안목 사람편. 나한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사람은 내가 강력 추천할 수 있다. 보증기간 13년. 최근 나한테 가장 자극을 많이 준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했거든. 이 사람이 원래 인스타를 안 해요. 별 관심도 없었어. 근데 인스타를 너무 잘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사람을 시작을 했었고 그냥 인스타를 인스타답게 하겠다 하더니 정말 모든 스토리를 3초 만에 올리고 모든 그 피드를 3분 만에 올리는데 인스타는 사람들이 너무 무겁게 한다는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 동료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어서 아 이건 메타에서 이 사람을 알아봐야 줘야 된다. 리얼 인플루언서야. 진짜 영향력이 있어. 아 이게 본질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사람이라서 SNS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이 사람 때문에 스토리를 다시 하고 싶어지고 피드도 다시 재밌게 올리고 싶어지고 생각 구독에도 적었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감독이 스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인생이 재밌어질 수 있거든. SNS 한다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자기를 기록해가는 나의 인생을 바느질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을 너무너무 나는
좀 추천해보고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막 그냥 막 보내잖아.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선물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 진짜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거는 양말을 딱 열었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되게 기분 나쁜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뭐가 들어있었냐면 요만한 그 록시탕 핸드크림. 티가 나는 선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티? 시간 안 쓴 티. 저희끼리 소정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물 전문가거든요. 진짜? 네, 최근에 10명 정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10명 중에 7명이 소정님이 줬던 선물을 뽑은 거예요. 아, 완전 고맙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어디선가 저는 지은님이 준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너 선물 잘하잖아. 저는 그냥 진짜 매니. 아, 웰이 매니. 아니에요. 매니의 영역이고 웰의 영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선물을 넘어 위대한 선물로. 네, 맞아요. 선물계 일타 강사처럼. 근데 선물은 근데 진짜 인문학이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거든. 진짜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 첫 번째,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한다. 두 번째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의 인문학이거든.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본 기능 관계고 그 관계로서 수십억의 가치를 벌 수 있는 것도 선물이야. 앞으로 선물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게 그거는 내가 오늘 팁 3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이건 정말 받아 적어야 돼. 나도 사실은 당해보면서 배운 거라서 왜 우리가 살면서 꼭 배워야 하는데 알려주지 못하는 게 되게 많다? 우리는 이별을 배워본 적이 없어. 두 번째는 성관계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리고 먹는 법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아주 기본적인 선물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선물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선물의 인문학 첫 번째는 요거 꼭 기억해. 뾰족하게 흡족하게. 첫 번째 뾰족하게는 내가 한 번은 한 어른이랑 같이 술을 먹으러 갔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맥주를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신만만했어. 나는 통이 크니까 많이 사가야지. 그래서 한 40개 정도 사고 갔던 것 같아. 그 캔 맥주를. 근데 나한테 그날 진짜 한 2-3시간을 욕을 하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진짜 기분이 나빴어. 근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왜냐? 나는 그때 세계 맥주 시리즈 있잖아. 막 4개 10,000원 시리즈. 그거를 다 종류별로 사갔다? 이렇게 사갖고 오면 어떻게 너를 기억하게 만들 거냐는 거야. 테라면 테라, 카스면 카스, 켈리, 버드와이저 이거 한 가지를 40개를 사갖고 오면 그냥 술자리가 좋았으면 앞으로 내가 버드와이저를 볼 때마다 널 생각할 텐데 너는 아무런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사람은 기억력이 다 나쁘다. 너만 나빠, 나도 나쁘고 다 나쁘잖아. 그날부터 내가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하지, 나도 기억 못하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패션 센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친구한테 계속 패션 센스 관련된 아이템만 보내주고 이 친구가 불면증이 있는 거야. 4년 전 생일에도 베개, 그 다음 때는 뭐 침대 커버, 그 다음 때는 뭐 그 다음 때는 뭐 여름 이불. 계속 그 시리즈를 바꿔서 결국은 걔네 집 침대에 가면 다 나밖에 없어. 어떤 친구만 보면 평생 내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뾰족하게 나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게 선물의 인문학 첫 번째야. 두 번째는 흡족하게인데 이거는 내가 당해보면서 알는 거야.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 그래서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했던 크리스마스에 이만한 양말을 벽에 걸었어. 남편이 본 앞에서 계속 산타 할아버지 이번 연도에는 무슨 착한 일 했고요 막 이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내 남편이 되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지. 그러면서 12월 25일 날 눈을 딱 떠서 양말을 딱 열었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되게 기분 나쁜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뭐가 들어있었냐면 한 값어치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 요만한 그 록시탕 핸드크림 진짜 평생 가도 못 쓸 만큼. 그리고 먹지도 않는 그런 초콜릿 이런 것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눈물은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를 때 우리 엄마가 그걸 보고 어려운 관계지만 사위한테 한 소리를 하셨어. 자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나? 우리 할아버지가 훈장님 출신이거든. 그 선물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여기 달월자가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최선을 다하다 할 때 그 선자가 있거든. 사람들은 그 달월이 저 달월인 줄 알지만 육고기 할 때 그 육자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선물인데 자네는 자네 아내한테 가장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잡타구리한 것들을 이렇게 주면 아내를 대접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되게 부끄러웠었나 봐. 그러니까 비싼 걸 주라는 게 아니라 2만 원짜리를 주더라도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초콜릿 하나를 줘야 아내를 최고의
최고의 사람으로 대접하며 살지 않겠는가. 왜 앞으로 자네가 사업을 할 거라던데 자네 팀원들한테 이렇게 주면 20만 원 써놓고도 욕을 먹는다. 되게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 그리고 나서 우리 남편이 진짜 지금은 선물을 잘해. 근데 흡족하게 준다는 건 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상대적이야. 그래서 정말 부자들한테 내가 줬을 때 상대방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내어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인간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했잖아. 나의 선물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선물의 인문학 1단계. 뾰족하게 흡족하게. 기억하겠어? 선물의 인문학 2번째. 가장 비싼 건 시간이야. 돈보다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반드시 티가 나는 선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티? 시간 안 쓴 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보내잖아.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선물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보면 컴이 함께하는 거고 뮤니티가 선물을 주고받는 건데 결국은 어떤 공동체, 우리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이거든. 이때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건 그냥 물건만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거야. 우리 지은이 요즘 잠 많이 못 잤어?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줬을 때 이건 비타민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 너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걸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느껴져야 돼. 왜냐면 상대방에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가리키실 때 특히 어른을 만나뵈러 갈 때 있잖아. 그때 내가 갑자기 백화점에 사서 막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의 선물 있지. 이거를 절대 못 갖고 가게 하셨어. 다 티가 난다는 거야.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생각을 해서 갖고 오면 된장처럼 김치처럼 숙성된 것을 갖고 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잖아. 돈 안 쓴 티보다 더 나쁜 게 시간 안 쓴 티? 였던 것 같아.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꿀팁인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받기만 하고 와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왜 어떤 정보나 어떤 사람이나 마음이나 응원이나 나누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 그때 나는 항상 어떤 걸 했었냐면, 이게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시켰던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재현 오빠를 만나러 갔었던 첫 번째 미팅이었어. 너무 고마운 거야, 만난 게. 근데 나를 만나는 이 시간에 분명히 가족들과 보내야 될 시간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아내를 위한 꽃을 하나 사갖고 갔었어. 그 아주 작은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선물의 메시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 뭐 예를 들어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뭐 너무 큰 선물 말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아이를 위한 좋은 과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애기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갖고 갔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여태까지 계속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래오래 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절 때 혹은 뭐 이럴 때 아주 작은 거라도 보내서 당신이 나한테 너무 고마웠던 사람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내 시간을 썼던 거야. 분명히 거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명절 선물을 나 지금까지 10몇 년씩 하고 있는데 그건 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 편지를 다 적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 같아.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시간 안 쓴 티 나는 선물 하지 않기. 동시에 누군가의 시간을 공짜로 쓰려고 하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줬으면 까먹어야 돼. 내가 이걸 주고 줬는데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지? 그건 정말 하수 중에 하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서 준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잃어버려야 돼. 그게 선물에겐 제일 중요한 인문학이지. 그리고 나서 꿀팁은 줄 수 있지. 내가 어떤 선물을 하는지. 그 꿀팁 3가지를 준비했는데 내가 선물을 한 5,000명은 이상 해봤을 거거든. 내가 줬던 선물이 기분 좋다는 표현을 해주는 게 나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 좋은 선물의 공통점은 내가 평소에 알아보지 못했었던 안목이 곁들여져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 3만원대, 4만원대, 10만원대 요 선물은 꼭 메모해둬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의외로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3만원대 선물이 컵이야. 내가 그 선물을 줬을 때 그거 어디라고 했었죠? 라고 하는 질문을 3명한테 받았었어. 집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좋은 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챕터원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 가보면 컵이 진짜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선물했을 때 집에서 왠지
알지 모르게 내 컵을 계속 쓰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 날 수 있는 아이템. 이거는 취향껏 거기에 가서 골라봐라. 두 번째는 이거는 결혼 선물로 완전 꿀팁이야. 왜 그럴 때 있잖아. 내가 결혼식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선물은 보내야 되는데 이걸 선물해주면 되게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들을 거야. 빌레로이엔 보라고 하는 브랜드의 파스타 접시인데 나도 이거를 결혼식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일 잘 쓰는 접시야. 그래서 내가 줄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칭찬받는 접시. 그래서 이거는 꼭 필기에 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사람들의 집에 없고 받으면 기분 좋은 여자들의 선물이 뭐냐면 화병이야. 나한테 DM으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화병 어디서 샀어요? 라는 거거든. 근데 그 화병을 한 10만 원 정도 선으로 선물을 줄 때는 그 정도 선에는 작품 같은 화병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문더샵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화병의 종류가 진짜 많아. 거기서 가격대 맞는 거 골라서 선물 주면 아, 얘 진짜 센스 있다. 무조건 선물은 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서 상대가 흡족해야 돼.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 너도 좋지 않잖아. 나도 좋지 않고.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주려고 하려면 내 시간을 써야 한다. 그럼 또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또 영혼의 친구들한테. 뭘 제일 주고 싶으세요? 소정님은 소울정 구독자 하면 약간 그려진 이미지가 있으세요? 왜냐면 생각구독은 약간 이렇게 그려지시는 것 같거든요? 영혼의 친구. 그러게? 오, 그러네? 다 영혼의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왜? 어떤 친구들일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영혼의 친구들과 친해졌던 것처럼 소울정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야겠다. 근데 아마 이 영상에 관심이 많았던 건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외로운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오히려 되게 따뜻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 되게 따뜻한데 마음을 쓰는 방법들이 서투르니까 사람을 몰라서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백지인 것 같아.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었었던 노트 한 권이면 그 안에다가 내 마음을 하나둘씩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랑 친해져야 되거든,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글을 써보라고 노트를 선물해 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건 진짜 있거든? 짧은 치마 입지 마. 가슴 파진 옷 입지 마. 맞아. 이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보다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를 보는 게 안목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대화를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 사실 감도 안 하고. 해볼래? 네, 이거 맨날 갖고 다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인큐 하실 때도 그렇고 회사 운영하시면서도 그렇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완전 달라진다고. 완전 달라져. 배우자빨이 오빠 몇 프로일까? 인생에서. 7할쯤 차지하는 것 같아. 향후에. 7할? 그때 안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건 진짜 있거든? 정말 괜찮은 여잔데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을 잃게 하는 남자가 있더라고. 약간 가두리 양식작 같은 남자야. 자기 품에 딱 넣어서 이 사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게 우리 최군과 황호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완전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막 이게 호기심? 누구 만나보고 싶고 막 뭐 알고 싶고 이랬을 때 옆에서 그거를 막지 않고 그래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계 안에서 야 내가 너한테 뭐 돈도 다 벌어다 주고 뭐 내가 너 다 해줄 테니까 맨 처음부터 가두진 않아. 하나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해.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부자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아기를 바깥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아내도 남편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연애 때부터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여행 가보면 되지. 짧은 치마 입지 마. 가슴 파진 옷 입지 마. 맞아. 와 같이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를 관여해서 자기 생각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오빠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해야 되는 지켜줘야 되는 취향이라면 뭐 노력할 수도 있지만 계속 자기 방식대로 맞추려고 든단 말이야. 어느 수준이 지나면은. 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피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 남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보다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를 보는 게 안목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어릴 때 그걸 몰라서 허우대가 멀쩡하고 명품 엄청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인 사람도 많이 만났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 게 그 사람이랑 지금 내가 결혼을 했으면 벌어서 다 그런 데였을 거 아니야. 난 진짜 하늘이 도운 게 지금 요정 내가 꾸며놓은 거지. 만날 때 아버지 패딩 입고 온 사람이거든. 내가 그때 나이가 29인가 8인가 이랬는데 그때 내 옷장에 패딩이 없었어. 패딩을 사본 적이 없어서 패딩이 없었어. 투자를 할 땐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고. 어디다가 올바르게 투자하는 게 맞냐가 나는 소비에도 적용돼야 된다 생각해. 예를 들어 옷을 사서 입어. 좋은 옷 사서 입으면은 그게 투자인데 투자로 환산되는 회수 가치가 뭐로 얼마나 나올 거냐를 정할 순 없지만 내가 이 정도 옷을 입으면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 정도는 갖춰야 되라는 이 회수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야, 나는 머릿속에.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때 이 금액과 무관하게 이 투자의 회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결정이 난 좀 심플해졌던 것 같아. 감가상각이 되거나 소멸이 되는 물건이나 자산은 사실 잘 사지 않아. 가장 마지막에 소비하고. 근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돈을 과감하게 많이 써봤던 것 같은데. 나한테 제일 많이 투자한 거지. 난 교육업을 하니까. 그 저평가 비상장주. 최고네요. 네, 저평가 비상장주일 때부터 평가 가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투자한 거지. 항상 물건을 살 때 최고를 사거나 가장 싼 걸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한테 아니면 안 배운다가 나의 철칙이었어. 돈 많이 썼어. 그래서 보면 그 전 세계에서 글로벌 펀드 운용사 중에 수익률이 높다고 해봐야 연평균 10% 중반 뭐 해봐야 후반밖에 안 돼. 100원이 200원 되는데 시간이 4, 5년 걸리지. 이걸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면 이게 배수로 바뀌는 타이밍들이 생기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뭐 몇 배로 되고, 이걸 다 따져봤을 때 나한테 투자하는 건 사실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는 투자여서 이건 어떤 투자보다 투자 가치가 좋은 거야. 왜냐면 나는 없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투자나 나에 대한 투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과감하게 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해. 최악의 남자는 상대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두리 양식장형이다. 아 근데 그건 남자 여자 똑같은 것 같아. 내 이런 부부 모임 너무 좋아하는 게 그런 데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나도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싶어지더라고. 그 뇌에서도 보면은 미러링 현상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계속 따라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늘 주장하지만 엄마 팔자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봤던 거를 계속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계속 보면서 따라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하고? 근데 뭐 그게 성향이 서로 맞으면 되게 괜찮은데 왜 가족들이랑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또 마찰이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건 나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했을 때 되게 잘 맞더라고. 근데 어울리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되게 어렵더라고. 이게 우리는 뭘 해도 사람이랑 하게 돼 있다? 나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사업이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뭐 관계를 형성하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그걸 불편해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 모든 결정들이. 팀원들한테 늘 얘기했던 그 남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남자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그 친구가 있었을 때 잘 어울리냐? 라고 했었을 때 잘 어울리면 오케이, 아니면 노 라고 했었을 때 실수하는 법을 난 못 봤거든? 근데 결혼하면 맞춰지겠지는 없더라고. 나는 처음부터 상우님한테 진짜 높은 점수를 줬었던 게 처음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무조건을 불렀어. 할머니 앞에서. 그치? 기억나?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춤추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정신적으로 아프잖아. 근데 그날 되게 아빠가 아픈 날이었는데 밥을 먹는데 아빠가 거기서 되게 크게 실수를 한 거야. 너무 창피해서 내가 도망갔거든? 끝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 아빠가 아니라 윤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네가 아니지 않냐. 나는 저걸로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때 엄청 울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가족 구성원으로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겠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 대화가 안 되는 사람. 티키타카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진짜 많이 싸웠잖아. 티키타카 안 돼서. 대화가 잘 되려면 둘 다 말품을 좀 팔아야 되거든. 말하기 귀찮아지면 끝이야. 맞아. 내 동생이 했던 말 진짜 대박인 게 있어. 그때 부부 관계가 언제 끝나냐면 서로 뭐 질문을 해줘? 뭐 리액션? 필요 없대. 그냥 무시만 안 하면 된다. 야 라고 불렀을 때 왜만 해줘도 그래서 살긴 산대. 근데 야 했는데 씹어버리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혼으로 가는 거지. 이 대화를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감도 안 오고. 왜 이렇잖아, 우리가 늘 사람들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게 쉽지 않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잘 되고 안 맞는 사람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막 하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늘 썼었던 게 대화 카드라는 거 만들어서 늘 썼었거든. 야, 오죽했으면 내가 시댁에 대화 카드를 만들어 갔겠냐. 왜냐면 진짜 대화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남편이랑도 대화 카드를 만들어 갖고 둘이 같이 해보고 우리 팀원들이랑도 하도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술자리에 진짜 내가 타로 카드, 대화 카드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가서 남 얘기만 하니까
근데 내가 처음 진짜 놀랬던 게 그 대화카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랑 같이 8년 일했던 팀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었었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렇다니까. 해볼래? 내가 이거 맨날 갖고 다녀. 특히 우리 여행 같은 데 갈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녀. 이거 가지고 우리 얘기해보자. 되게 재밌어. 나 질문 너무 좋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핸드폰. 나 이거 요즘에 보기 키우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둘이 해보는 거야. 오빠 뭔 거 같아? 이렇게 맨날 둘이서 이거 얘기를 해. 근데 나 이거 진짜 핸드폰인 것 같은 게 나는 최근에 우리 아들이랑 퇴근하고 나서 꼭 2시간 정도는 진짜 밀도 있게 같이 놀려고 하거든? 근데 내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 아마 나랑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일 연락이 와.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두고 애한테 가. 그랬더니 볼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깊어진 것 같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라면. 솔직하지 못한 언어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오늘은 뜨밤을 보내고 싶어. 근데 나 뜨밤 보내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빠 왜 좀 나 사랑 안 해? 이런 식으로 언어를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내 욕망과 감정 이런 거에 진짜 솔직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고 사랑하는 건 난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T스러운 대답인 명사를 대답하고 F스러운 대답인 그런 걸 대답하네. 참 우리는 대화에서도 그렇게 T와 F다. 그지? 나는 부부 사이에서는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결국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거냐 말 거냐의 의사결정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상대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무슨 직업이 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자산이 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철학과 사상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일치하냐,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느냐인 건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만 살면 그 딥한 대화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뭐 밥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대화만 하고 어디 갈까? 뭐 먹을래?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쓰는 단어와 생각들이 진짜 그 사람의 철학이랑 사상이거든. 그 상대를 이해하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중요한데 가정 내에 불화가 있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뭐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으면 뭐가 의미가 있어? 그럼 뭐가 제일 의미가 있는데? 그냥 오늘 행복한 거. 옛날에 그걸 몰라서 와이프한테 상처 많이 주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 한잔해. 오늘 어떻게 뜨밤? 말이 통하는 게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몸이 안 통했던 게 문제인 것 같아. 뽀뽀를 안 해 그러면 화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뽀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원칙. 우리가 재계약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올렸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남녀 관계에 감정을 갖는지. 진짜 미워서 그렇게 된 경우보다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처럼 어느 날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 배달의 민족의 김풍진 대표님 와이프를 만났던 적이 있어. 그때 내가 거의 한마디도 못했어. 왜냐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번에 소정님의 10주년 재계약설이 알고리즘을 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들 막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수명이 너무 길어졌잖아. 계속 결혼 생활을 이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자라고 했고, 이번이 우리 10주년 다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얘기가 조금 인스타그램에 화제가 돼서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시간이 있으면 어떻겠는지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평생 천년만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이 끝이고, 서양은 결혼이 시작이라는 거야. 관계를 앞으로 계속 잘 쌓아나가기 위한. 우리가 왜 결혼은 끝이라고 생각했지 결혼은 시작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도 10년에 한 번씩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극적으로 성공한 기념으로 구단주님이 재계약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재계약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올렸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남녀 관계에 감정을 갖는지, 두 번째는 카페에 가서도 계속 할 얘기가 있는 대화하고 싶은 상대인지, 그리고 꿈이나 일이나 몸이나 둘 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네 번째가 서로 꿈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즐거운 상대인지, 다섯 번째가 같이 있을 때 평안한지. 이 5가지가 내가 봤을 땐 재계약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었고, 이번에 다 오케이 점수를 받아서 통과를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 5가지가 부합이 안 된다면 우리도 10년 뒤에는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졌던 건 아니었고, 그 대화가 안 통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통하는 사이로 갔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오빠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부터 우리가 말이 통했던 것 같아? 말이 통하는 게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몸이 안 통했던 게 문제인 것 같아.
부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왜 해? 남자로서 좋아하고 여자로서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우리가 뭐 서로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다거나 이런 정략 결혼이 아니잖아. 남녀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분명히 사랑을 할 연애 당시에는 사랑을 많이 나눴겠지? 근데 결혼을 하면 이게 자꾸 소원해지는 거야. 너무 일상이 되고 익숙화되고 스킨십이 좀 소원해지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극적으로 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 스킨십에 대한 룰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진짜 우리들의 선생님이 나와. 쌉티 선생님. 일도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되듯이 부부 사이에도 스킨십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사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니까 언제든 불꽃이 같이 튀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부부고 일상이 되면 불꽃이 튀는 게 천년만년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방법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 방법이 안 바뀌어서 생겼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런 원칙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지 부부 사이에서. 원칙 3가지만 알려준다면 첫 번째. 운전하거나 길에 다닐 때 손을 잡고 다닌다? 항상. 걸어 다닐 때, 뭐 보러 갈 때 항상 손잡고 다니고 스킨십에도 일종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 부부 사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같이 관계를 맺는 거잖아. 근데 그게 소원해지면 나머지 스킨십에서부터 문제였던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손을 잘 잡는 사람이 뽀뽀를 안 하는 경우가 없고 부부 사이 뽀뽀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관계에 소원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나? 그래서 이 아래 것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 손 잡는 거 하고 자기 전에 꼭 뽀뽀하고 잠들려고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부부 사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일주일색이라고 하지. 근데 저희는 이미 일주일색 선생님이 되셨을 때 만나가지고 이미 그걸 10년 동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아니야. 그게 전혀 안 됐었던 순간도 많았고 맨날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 근데 말했던 것처럼 진짜 몸이 안 통하는 거거든? 왜 기분이 좋아야 말이 통하는데 서로 기분이 상해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원인이 스킨십이었을 때가 되게 많은 거야. 왜 서로가 그 감정을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서로 남자 여자로서의 감정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걸 늘 주장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어색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손을 잡고 다니거나 잘 때는 꼭 안아주거든? 그리고 꼭 뽀뽀를 안 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게 우리 룰이야. 뽀뽀를 안 해 그러면 화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뽀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원칙. 일주일색은 사람들마다 빈도는 되게 다르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누군가는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 한 달에 한 번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루틴으로 가져가냐? 그 부부 사이에서의 스킨십이 루틴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을 때만 하면 그게 유지가 안 돼. 다른 중요한 일들이 더 많아. 맞아. 애도 생기고 자꾸 그래서 미뤄져.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 부부 사이에 손을 잡냐, 뭐 가족끼리 뽀뽀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결혼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사소한 거에서 출발을 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그랬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연인 때 사랑해서 했는데 그래 너 지금 월요일이라서 하는 거야? 이거 괜찮아? 이거 맞아. 월요일이라서 하는 거고 처음에 똑같이 얘기했었어. 처음에 똑같이 얘기했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나한테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사랑은 노력이야. 오늘 데드라인 정신 차려. 진짜 너무 피곤한 날인데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맞아.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 그거를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배운 것 같아.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사람을 바꿔서 누군가랑 잠자리를 하는 것과 한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과 후자가 훨씬 더 행복감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사실은 생각을 되게 많이 바꿨었어. 이 사람이랑 더 오래 관계를 맺고 오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봤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들으면서 부부가 같이 손잡고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명이 보고 카톡에서 보내고 너도 이거 좀 봐라 이렇게 하거나 거기서부터 기분 나쁘지. 어떻게 시도를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한 팀으로서 같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섣불 얘기하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리스 부부로 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그리고 우리도 한때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진짜 미워서 그렇게 된 경우보다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처럼 어느 날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 문제인데 언제 싸울 것 같냐면 이걸 보내면서 야 우리도 일주일에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하면 진짜 싸울 것 같고 정하자. 무너져 있는 스킨십의 종류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가장 쉬운 거부터 같이 서로 해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출근할 때 포옹을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카페를 같이 나가는 시도를 해본다든지 사소하게 시도되는 것이 되면 그 다음들은 생각보다 쉽더라고. 루틴을 정하는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차근차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당신한테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사이가 됐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아? 그가 선택했던 단어는 몸이 통하는 거라면 나는 소문이 통하게 해주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 바야흐로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나 친구 언니랑 같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 와이프를 만났던 적이 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내가 그 대화 자리에서 거의 한마디도 못했어. 왜냐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의 칭찬을 만나는 내내 그 중에 한 1시간 반을 하는 거야. 절반 이상이 우리 남편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거의 찬양급인 거야.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남편이 잘생겼잖아. 아니 진짜 진심으로 선제급으로 표현을 근데 나는 어디 가서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날 거기 왔던 다른 사람들도 계속 자기 남편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내는데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우리 남편을 스스로 그렇게 멋지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늘 부족한 부분만 보고 내 다른 사람들한테 내 남편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훨씬 많이 했지 이렇게 높이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내 남편이 대접받지 못했을 수 있겠다. 집에 갔는데 막 그렇게 막 찬사를 막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것 같은 거야. 둘이서만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내 남편에 대한 말을 잘 옮기고 소문내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숫자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줘서 이 사람이 진짜 숫자에 대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디시전을 되게 잘하거든. 결정.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하는 결정이 늘 옳을 순 없지만 되게 지혜로웠어. 그래서 그거를 소문내줬더니 사람들이 점점 내 남편이 멋지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냐. 어디를 가던 내가 되게 멋진 사람이랑 살고 있는 순간이 되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끼리 있을 때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로 선정됐지. 그때 그분한테 내가 그걸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도 어디선가 내 남편을 깎아내리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그걸 알게 돼서 내가 이 남편에 대한 소문을 제일 좋게 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 남편을 더 만나보고 싶고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 맞아. 나는 와이프가 다 만들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최고의 태교도 내가 내 남편을 좋아하는 거다. 내가 내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애가 태어났을 때 아빠를 진짜 좋아할 거다. 오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해. 이거 공개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그 와이프분한테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해. 그 어린 나이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어. 아 세 번째는 우리 둘이 한번 되게 따끔하게 혼났던 적이 있어. 우리가 둘 다 존경하는 어른분한테 뭘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A를 말하고 나는 Z를 말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부창부수라는 단어를 알려주셨거든. 남편이 창을 하면 옆에서 내가 같이 창을 하건 뭐 춤을 추건 북이라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가 계속 이 사람이 창을 하면 거기다가 소금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더글로리 보면 나는 그 장면 봤을 때 진짜 많이 울었는데 문동은이 나한테 필요한 건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갈 때 거기서 칼춤을 춰줄 망난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 같았거든. 항상 결혼 생활을 하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서로가 칼을 겨누는 거지. 그거를 저지먼트 하는 거는 판사가 할 일이고 나중에 이제 신이 할 일이지.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는 건 서로가 지옥으로 갈 때 옆에서 정말 칼춤을 춰주는 망나니가 돼주는 사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준을 좀 잡았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날 진짜 많잖아. 대체로 안 맞아. 의견이 어떻게 잘 맞아. 맞춰가는 거지. 계속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싸울 때 궁극적으로 잠깐 숨을 한 번 돌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 그래 내가 너랑 싸우려고 같이 있는 건 아니지. 너가 칼을 들이밀면 또 나한테 겨누지 말고 차라리 같이 칼춤을 추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 옛날에는 와서 나한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혼냈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 그것도 해결 아니야? 아, 오. 이 사람을 해결할 순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헤어져야 되잖아. 누굴 만나도 생길 문제고 그냥 누구나 인간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고유한 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결국엔 그걸 더 잘 살리게 해줘야 되는 게 오히려 부부로서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서 그걸 그전에는 가서 하지 말라고 해서 원천을 막으려고 했다면 이건 어차피 안 막힌다.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막는다. 에서는 문제 해결은 똑같이 하는 거지. 해결의 방식을 바꾼 거고. 나는 이 영상을 사실은 되게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한 영상이거든. 왜냐면 부부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야. 부부는 부부만 알거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정말 다 좋은 짝을 만나서 잘 결혼을 하고서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이 배웠던 건 변하는구나에 대한 희망이었대. 이 둘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싸우다 나아질 수 있겠다.
희망! 부부도 크는구나. 그러니까 어른도 자라나고 우리 둘의 말도 자라나고 선택도 자라나고 잘하고 있냐가 아니라 우리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자 남자로 느끼는 감정도 성장하더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결혼 10주년 기념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만들었었던 그 휴식 프로그램이 있거든. 뷰클런즈에서 하는 건데 특별히 그 커플을 초대해서 그 커플만을 위한 시간을 10팀 만들어줄게. 이걸 보고 신청하고 무언가 하고 싶다는 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 그럼 그 의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한데? 혹시 조금 같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 그런 데이트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내용 전체를 다 봤을 때 나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한 문장 적어주면 10팀에게 특별한 시간과 선물을 좀 선물해주고 싶어. 몸이 통하고 서로가에 대한 소문을 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서로가 하는 일이 통하게끔 부창부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은 진짜 안 통해. 뭐 잘 안 통해. 노력하는 거야. 뭐 지금 우리 둘이서 일 얘기할 때 여보 이렇게 해볼까?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있어. X예요. 그런 건 없고. 그나마 몸도 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게끔 해주는 막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서로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부창부수 할 수 없거든. 우리 서로를 좀 세상과 통하게끔 해주는 사이가 된다는 거. 이게 내가 10년 동안 배웠었던 뒤지게 싸우면서 깨달은 것 같아. 나는 지금 포부를 뚫고 와이프의 10주년 결혼 선물을 사러 가는데 좀 오래됐어. 이걸 갖고 싶다고 했던 지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결혼한 지 10주년이기도 하고 10주년 되면은 프로포즈를 다시 받고 싶다고 했었거든. 우리가 한창 사이가 안 좋았을 때가 결혼한 7년차? 6년차 이쯤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너무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살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게 다시 살기로 했었던 그 과정인데 그러면은 좀 의미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가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항상 일할 때 노래를 듣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이 삶의 전부에 가까운데 그 전부랑 함께 하는 게 음악인 거야. 뭘 갖고 싶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 정말 결혼생활 1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계속 미루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본인이 마음 내서는 못 사는 거를 내가 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10주년이니까 10년 쓸 거를 사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아? 솔직히 그때는 부모님, 뭐 동생 이런 가족이 힘이 되게 힘든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었던 관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기댈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거 같더라고. 근데 그 결혼을 해서 뭐 짧은 시간 함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진짜 뭐 지지고 볶고 헤어지는 만회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로소 그런 사이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10년 살아보니까 어떻냐라는 질문에는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손을 놓지 않았던 거는 서로가 너무 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사이로 단단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많이 싸웠는데 그때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 우리 와이프가 60이 되면 괜찮을 거야. 더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주문을 걸듯이 걸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때마다. 근데 지금 벌써 좋은 사람이 됐거든 나한테. 그래서 60이 되면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한 7년? 8년 이쯤 살았었던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본 것 같아. 그 흔히들 연애할 때 하는 장난 같은 이야기 말고 아파서 막 너무 울면서 누워있는 그런 날들 있잖아. 그런 날들 대신 아프고 싶은데 아플 수가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들 그런 고민하지 않나? 내가 한 사람이랑만 평생 살 수 있을까? 지금쯤 와보니까 한 사람이랑 길게 사는 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 그게 10년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 같고 나는 우리 와이프 덕분에 좀 사람 된 것 같거든. 왜 사람 된 것 같냐면 사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혼자 의사결정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고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이런 게 많을 거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와이프랑 살면서 많이 다듬어졌던 게 우리 와이프는 그 누구보다 바른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처음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와이프 덕분인 거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생각은 우리 와이프가 내 인생 선생님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 10년 동안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앞으로 10년은 조금 더
행복하면서 사랑받고 산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10년은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삶을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야. 감동이야. 엄마 나도 나랑 다시 결혼해줄래? 나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아빠 엄마 선물 갖고 있게. 빨리 하자. 한정물 돌립니다. 엄마 선물 왔습니다. 우차. 우차. 와, 맞아. 거기가 엄마 선물 준 거지, 이거. 차.